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는지 알파주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이렇다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룬 내용인데 네. 바로 케인즈주의적인 해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주의가 정말 귀에 익어요. 예, 예, 많이 우리, 드셨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안 익숙하실 뭐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네. 뭐 정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이 엄청난 거였었는데 네. 이게 그 분할 통치론, 메디슨적인 분할 통치론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좀 오래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게 결과가 이제 2차 대전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붕괴하고 네.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특이한 건 뭐냐면은 파시즘이 득세한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만 경제 위기가 별로 없이 대공황의 참사를 잘 피해갔다라는 거죠, 점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죠. 특이하다. 뭔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동구에서는 지금 막 사회주의 혁명이 막 일어나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네네. 그 사회주의 운동은 점점점 더 퍼지고 있고 막 이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소위 말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서방 사회가 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케인즈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타협하는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본하고 노동이 조금씩 양보하자. 자본주의와 그렇죠. 민주주의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급적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보자 한번 이 합의를 본 게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본은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네. 사유재산권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좀 용인을 하겠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정치적 경제적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경제 성장의 성과물을 같이 나누어 갖겠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은 뭘 양보를 하느냐? 우리 혁명 안 하겠다. 혁명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건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 결별을 해야 이제 그 자본주의랑도 같이 순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사회주의 혁명 안 하는 대신에 생산 영역에서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지배는 용인을 하자. 이제 너무 이게 많은 걸 용인했네요. 안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지.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과거 자유주의 시대에는 없었던 총수요 관리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당연시 그랬죠.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 막 그때 자유주의 시대는 막 엄청나게 공황이 진폭이 자주 일어났죠. 심했건데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크게 줄고 기업이 돈을 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이 있고 임금도 상승하고 복지제도 이 3박자를 갖추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승세가 한 거의 진폭 없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데 이게 이제 네네.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였던 거예요. 그랬겠네요. 노동자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나눠 가졌으니까. 네네. 그 케인즈주의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아까 한번 나왔는데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라고 하는데요. 좀 네. 말이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 하면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있는 이제 자동차 포드 부품 자동차. 딱 기억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를 표현되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경제 성장을 막 이끌고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나 민중과 함께 나눠서 대량 소비 체제를 함께 유지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자본이 혼자 독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보했죠. 이런 이제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가 유지 발전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유럽 복지 국가의 본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프랑스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중도 우파가 이제 자본을 대표하는 거고 네. 중도 좌파가 이런 조직된 노동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 우파는 기독교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생기고 네. 또는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계열은 중도 좌파 이렇게 이제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권력을 나눠 갖기도 하고 네네. 대연정을 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분점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경제 영역에서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정치 영역에서는 중도 좌파 우파의 타협 또는 어떤 이제 권력 분점 이런 걸 나타나게 된 거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도의 이제 좌우파가 공존하면서 경제도 안정되고 정치도 매우 안정돼 있던 시절이 이제 유럽의 황금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케인즈주의 타협이 이렇게 쉽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합니다. 네, 조직화돼야죠.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확대가 됐는데 이거는 분배 정의를 뛰어넘어서
사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확대되면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노예처럼 네네.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이게 복지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생계가 유지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노동 의존도가 준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정도차가 있는데 네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처럼 45년 이후에 3인당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 있잖아요. 네. 독일은 상황이 달랐는데 영국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 사회문제 정당이 집권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복지제도도 훨씬 더 많고 포괄적이고 네네.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관대하게 그래서 무산자 계급이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자본들 입장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네.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달랐어요. 정치 그렇죠. 세력의 노동자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3인당이 정치의 권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네네. 이 북유럽처럼 이런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복지들을 갖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차니쌤이 자본이 혼자 독식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 1970년대까지의 시기가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가능했냐면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시민권, 아까 말한 1인 1표의 시민권이 그렇죠. 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었다. 네, 거꾸로네요. 옛날하고. 그렇구나. 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네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쳐서 음. 이전에는 노동자와 그 자본가가 서로 제로섬 게임처럼 내가 더 많이 가져가고 너는 덜 가져가고 이런 구조였는데 네. 이 복지제도와 이 재분배 정책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네네. 이런 관계로 만들어진 아. 분배적 공생을 추구하는 이게 네네. 케인즈주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늘 부러워하는 그 북유럽에. 예, 북유럽의 복지 국가가 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고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 그러면 국가 개입하고 또 자본의 통제 또 이제 과실의 공유 또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뭐 사회민주주의 정치 세력의 존재, 뭐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의 체제. 그런 게 이게 이제 유럽 도대체- 복지 국가죠. 예,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더하면 되는데 네. 서유럽 외부에 적대적으로 존재하던 소련 사회주의권의 위협. 아, 이걸 딱 더하면 유럽 복지 국가가 놓여 있는 현실이 딱 보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때 소련 적군이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이 정말 엄청난 패전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물밀듯이 이제 소련군이 막 동유럽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동유럽을 이제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동유럽이 소련화하죠. 소련과 그렇죠. 비슷한 예, 시대가 예. 등장하게 되죠. 네네. 이거에 이제 전후 서유럽 자본은 큰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자본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네. 체제가 뒤집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네네. 체제가 뒤집힐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음. 혁명을 예방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요게 이제 유럽 3인주의 유럽 복지국가 놓여있던 현실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현명하다고 봐야 될지 영악하다고 봐야 될지. 뭐 플러스 참. 현명하기도 하고 영악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인주의적 타협이 이제 197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이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그 케인주의는 왜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일까? 예, 어느 정도 좀 현명한 것 같은데 예, 말이죠. 완벽하게 뭔가 자본주의가 네네.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화롭게 네네. 잘 작동하는 것 같았는데 잘 나가던 시절이죠 서방이 진짜. 그러니까요. 케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네. 네네. 근데 왜 이게 실패를 했을까? 네. 역설적이게도 뭐 사람 따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역설적이게도 케인즈주의가 성공한 데서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아, 성공해서 네. 네. 야, 근데 왜냐하면은 197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 경제는 거의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죠. 네. 그리고 최대 공급 능력이 완전히 근접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대량 생산, 뭐 대량 그렇죠. 소비 이런 그러니까 체제로 갔으니까요. 완전 고용 완전 상태에서 고용이니까.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 호황을 막 누린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오일 쇼크에 대응해서 국가가 막 개입을 해가지고 총수요 정책을 막 케인즈주의처럼 펼치는데 네네. 이게 노동력이 완전 고용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죠.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네네. 임금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노동력이 그렇죠. 부족을 예.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더 나서가지고 막 뭔가 수요를 막 창출하는 정책으로 돈을 막 풀어요. 예를 들어 경제에. 네. 그러면 돈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노동력을 더 많이 구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러면 자본의 이윤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본의 그렇죠. 이윤 당연히 줄고 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은 노동의 교섭력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튕기게 되죠. 자본이 이제 네. 궁지로 몰리게 되고 네. 자본의 이윤은 그럼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자본도 먹을 만큼 먹고 노동도 먹을 만큼 먹어야지 분배적 공생이 가능한데 이 구조가
기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음. 1970년도에 그러니까 노동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는 되는 오일 건가요? 쇼크 예. 때문에 뭐 원가는 막 오르는데 그렇죠. 이쪽에서는 저기 노동 쪽에서는 임금은 계속 더 올라. 그러니까 어. 자본이 가져갈 수 있는 목이 뭐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 양상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건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 통계를 딱 보면은 모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목하고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그게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오릅니다. 노동의 몫이 노동의 아. 몫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노동의 몫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의 힘이 자본보다 강했다라는 뜻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근데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력이 부족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노동의 우리 힘을 노동력이 발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 네. 자본에 비해서 이제 이걸 통계로도 이제 증명이 되죠. 네, 아 그렇구나.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네요. 전체 파이가 늘어날 때는 노동 쪽이 조금 더 떼주고도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더 늘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전체 파이가 더 안 커지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힘을 쌓은 노동 쪽이 자기 몫을 계속 요구하니까 네. 자본의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완전 보면 고용 되는 상태에서는 뭐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이제 자본소득 분배율보다 네,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졌다. 네,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삼인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이제 생활이 계속 개선됐잖아요, 노동자가. 그럼 당연히 지속적인 생활 개선과 지위 상승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본이 더 이상 그것을 줄 여유가 없다는 거죠. 주기 싫은 네, 주기 싫기도 싫은 하고 하기 싫은 네, 거겠죠. 뭐 노동의 몫이 너무 커져서 자본이 네. 못 그냥 주는다기보다는 회사 문 네, 닫을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뭐 이래갖고 누구 네. 뭐 내가 자선 사업하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과거의 성장 패턴이 이제 무너진 상황이니까 노동한테 더 줄 수 없는 또 더 주기 싫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불안감이 생기네요 또. 그러니까 대표적인 징후가 이제 70년대 초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고요. 네. 예,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경기 지체 실업이 같이 일어나고 이런 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포워드주의적 이제 경제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이제 신호를 이제 사회에 보낸 거고요. 아, 이제 자본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노동한테 조금 양보했던 그런 몫까지 악착같이 이제 뺏어야만 자본의 축적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네네. 신호가 온 거죠. 이제 그런 신호가 왔으니까 자본은 이제 음. 공격을 시작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양상의 차이는 있는데 어디는 노조를 폭력적으로 깨부수기도 하고 네. 영국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했죠. 네. 또는 제도를 바꿔서 법 같은 걸 바꿔서 네네. 노조를 약화시킨다든가 네네. 또 노동을 유연화시키고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막 양산시켜서 네. 예, 말하자면 이제 산업 예비군이 많이 양산되게 하는 거죠. 네네. 또 이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계층화된 노동 계급이 이제 통일성이 다시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네. 노조 존립근거가 점점 더 소멸되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1980년대 쭉 일어났고요. 아, 그래서 영국의 노조 가입률이 이제 80년에 51.7%였는데 네. 2014년에는 25.1%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변화가 신자유주의 시대 때 계속 일어난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자동화 네. 이런 거, 인공지능화 이런 것들이 네네네. 이제 동반되면서 실업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산업의 비굴이 늘어나는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온 거죠. 이제 점점 이제 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에 가까워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네. 왔습니다. 네, 많이 왔네요. 많이 그러니까 왔어요. 네. 케인즈주의 시대는 이제 가고 이제 바야흐로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긋지긋합니다. 예. 네. 1980년대부터고 네. 굉장히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이렇게 역전되는 데는 네.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 그러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내가 힘센 놈이야라고 이렇게 힘자랑을 할 수 있으려면 실업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굉장히 소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그 자본이 역습이라는 표현이 많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자본이 지금처럼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서게 되는데 사실 그 양보라는 단어로 좀 기분이 나쁜 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배자니까. 그러니까 더 가질 수 있는 것을 그 안 사람들은 가진 생각이 것뿐인데 그 사람도 생각이 다르죠. 이게 다 내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내 거라는 거지. 그래서 네. 양보라는 그렇죠. 단어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업률을 높이는 경제 정책을 피게 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정책을 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케인즈주의 시절에는 나라 밖으로 투자를 하거나 나라 밖으로 돈이 나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어요. 아. 근데 자본들한테 힘을 주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을 높이는 것. 네네. 두 번째는 자본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공장을 그럼 이주 나는 철수하는 거죠, 너희들이 뭐. 네. 임금 너무 그러니까. 비싸니까 나는 이 네네.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겠어. 다른 나라로 가겠어. 싼 데로 가겠어.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이게 자본이 네. 힘의 균형이 자본 쪽으로 딱
기울이게 하는 네.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잠깐 슬픈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업률을 높인 것인데 실업자 당사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못 배워서 실업을 당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막 이런 상황도 되게 많거든요. 왠지 슬프다. 자기 개발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개발 아무리 해도 이게 노동 제 시장에서 말이에요. 수요 예. 자체가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걸 네네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 고용은 다 도달해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자라고 네네. 하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복지제도도 줄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자본을 통제해 왔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니까 정치 네. 참여를 해도 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통제할 없구나. 수 있는 네. 이 방법이나 정치적인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다 손을 뗐는데 네네. 정치를 잡으면 뭐해요? 그러게요.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소위 이때가 뭐냐면은 삼인주의라들이 제3의 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아유, 있어요. 그럼요. 제3의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얘기를 그 책 하고 엄청 팔렸죠. 네. 그다음에 또는 신중도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삼인주의 정당의 새로운 노선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변절이라고 볼 수 있죠. 변절이죠.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유럽의 대부분의 복지 국가에서 삼인주의 정당이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대변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는 싫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자신의 역사적인 정체성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제 제3의 길이고 신중도 노선입니다. 삼인주의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사실상 자본의 편으로 그렇죠. 정책 전향을 한 거죠. 대신한 그렇구나. 것이고 음. 그래서 노동자들은 예전에는 생산 영역에서는 자본한테 이제 우위를 인정을 했는데 네. 정치 영역에서는 삼인당이 정권을 잡고 자본을 통제할 수 있었던데 이것마저도 이제 잃어버린 꼴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면 아까 네. 제가 자본을 대표하는 게 중도우파고 네네. 노동 조직된 노동을 대표하는 게 중도좌파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하고 협조할 때는 중도좌파가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조를 안 하고 이제 싸울 거야. 대결하고 공격하는데 중도좌파가 뭘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인주의 정당이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야.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남은 거죠. 네. 자본의 공격을 받아서 복지도 축소되고 생활의 질도 저하되고 비정규직과 실업의 구렁텅이로 내몰리는 노동자 편에 딱 서서 네. 내려와서 네네. 자본하고 대결할 것인가? 음. 이러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이미 신사가 되셔갖고 다 젠틀맨이야. 네, 다 양복 입고 폼 잡은 지 오래됐어. 이 알머니 100년이 양복 입고 등장을 합니다. 100년 넘었어. 실제로 그랬어요. 네. 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진짜. 표로로 안 가죠.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는 뭐예요? 자본 네. 쪽에 붙어서 자본의 간택을 기다리는 거죠. 네. 역사에서 입증됐듯이 이들은 네. 후자를 선택했고 이게 바로 그렇구나. 제3의 길인 거예요. 네. 90년대 중반에 유럽의 4개 나라, 영국, 네. 블레어, 네. 프랑스의 조스팽, 네. 독일의 슈레더, 이탈리아의 프로디, 이 유럽을 대표하는 딱 4개국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전부 좌파 정권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구나. 유럽 역사상 최초예요 이게. 음. 네. 그런데 이때 이 4개의 나라가 전부 자본에 백기투항한 거죠. 그러니까 우파가 하던 정책 네. 또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파는 좀 하기에 노동자가 막 싸움을 할 것 같아서 하기 어려운데 네네. 오히려 좌파 정권이 하기 쉬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뭐 우파가 하려고 했을 때 노동계가 반발해서 못했던 거를 네. 오히려 좌파 정권이 들어가서 우린 노동계를 대변할 거야 이렇게 속이면서 오히려 도맡아서 추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이 나라들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네네. 자본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 해결된 거예요. 왠지 앞잡이 같아. 네, 간택이에요, 간택. 자본의 네. 앞잡이들. 그러니까 이제 김인당과 김인당과 삼인당이 네. 당 이름만 다른 거야. 사실 별 차이가 없어진 거죠. 음. 그래서 사실 그래서 대연정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네네. 중도좌파 중도우파 사이도 이제 경쟁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본 편에서 잘 이제 위기를 잘 조정하고 관리하는가 이런 식의 경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진짜. 그 유럽의 네네. 소위 이제 과거에 삼인주의 정당, 영국으로 치면 노동당이죠. 뭐 네네. 그 프랑스는 사회당, 그다음에 네네. 독일은 삼인당. 삼인당. 다 망하고 있잖아요. 다 망하고 지금. 있죠.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선거를 해도 음. 이번에 몇 프로 얻었나요? 프랑스 선거에서 대선에서 삼인당 후보가 6% 정도 얻었죠. 그것밖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중도좌파가 아몽이죠, 아몽. 네. 예,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층 노동자들이 이제 새로운 좌파 혹은 극우 세력의 지지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유가 된 네, 거죠. 네.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그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사라진 신자유주의 세계 세계. 왔는데. 예. 자, 이제 원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네네.
이제 우리가 1인 1표와 1원 1표, 그러니까 1달러 1표라는 서로 모순된 원리가 다시 타협할 수 없도록 이렇게 충돌하게 된 상황이 된 게 아닌지 다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런 상황이 들거든요. 벌어졌고 네네. 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갔다. 음. 옛날이라는 게 뭐냐면 20세기 초반처럼 케인즈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네네.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 100년 전으로 거예요. 간 그러니까 건가요? 자유주의 시대, 그 음. 당시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시대랑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대공황의 버금가는 뭐 역사 최대의 위기다 뭐 네. 이런 얘기가 했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네. 수시로 이제 금융위기도 발생하고 급격한 경기 변동이 생겨서 음. 위기가 이제 막 일상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평등이라는 고질병은 더욱더 커지고 음.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음.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자본이 독주를 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네. 동전의 양면처럼 민주주의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이게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균형을 좀 잡아왔는데 케인즈주의가 네네. 자본한테 독주를 딱 맡겨놓으니까 민주주의는 당연히 허리가 딱 꺾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네. 그 자본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 안 되죠. 거잖아요. 안 되죠. 이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성 정치권이 재산권과 시민권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해 온 거예요. 신자주의 시대에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겠어요. 그 전간기에 파시즘이 등장하고 그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무산자 계층이나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급진주의가 다시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놀라운 일은 결코 아닌 것 같고 네. 역사적인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민주적인 권리나 자유를 향한 노동자 대중의 요구가 저지되거나 아니면 무시되는 사회에서는 급진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러시아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 타협해서 서로 서로 네네. 양보해가지고 하면은 중도들이 힘을 발휘를 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 요구들이 한쪽의 요구들만 독주를 하고 한쪽은 완전히 무시되면 급진주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제대로 정착하고 제도적으로 안착돼 있는 나라에서는 네네. 사실 파시즘이나 이런 사회주의 혁명운동 이런 것들이 급진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좀 그런 지금 현재로서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막 트럼프주의가 네네네. 나타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문제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급진주의가 좀 드러날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급진주의까지는 들고요. 아니지만 어쨌건 샌더스가 네네. 떠오른 것 자체가 미국도 지금 그건 그런 신호탄이라고 시기의 어떤 신호탄의 볼 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왜 유럽과 미국이 이른바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그 재산권과 시민권 사이의 필연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별로 당시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해법을 나름 내놓고 그렇죠, 지금까지. 예, 또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오래가지는 효과가 못했어요. 오래가지 응. 못하고 되게 한시적이었다. 또 거기다가 지금은 해법도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파조님 이 시점에 맞는 어떤 다른 해법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케인즈주의적 해법 예. 끝나고 나서 신자유주의가 뭐 이게 위기들을 계속 이렇게 그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네. 다른 이 두 개를 이렇게 화해시키거나 타협시키는 제도나 정책은 없어요 현재 그런 아. 상태인데 네, 아까 그 찬희선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 하나가 네, 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권이 몰락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위협이 솔직히 없어. 얘기해서 네, 네.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좀 네. 위험 네. 요소도 없고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도 못 구하고 네, 실업률은 이렇게 많은데 자본은 돈 잘 벌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들이 자기한테 결코 불리하지 불리하지 않거든요. 않아. 네. 그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 들고 죽어나가는 건 일어나서 문제 사람들이 안 돼. 들고 일어나서 막 네네. 싸움을 하고 네. 이 체제를 용납할 수 없어 뭐 이런 음. 운동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아니 지금 나 알파조님 말씀 들으니까 그 해법 생각났어. 들고 일어나야 되겠군요. 들고 일어나게 만들기도 어려워. 그게 잘안 아니, 되니까. 아까 말씀 비정규직, 정규직도 네. 이해관계가 달라요. 뭐 기타 그렇죠. 등등 분할 통치론이 지금 최고의 빛을 발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시급함 이런 것들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위태위태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주의 같은 게 이제 막 등장을 하니까 미국 같은 네네. 이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에서 네. 시장 자유주의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국가주의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유럽에서는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 극우주의자들. 그렇죠.
유럽 연합 다 깨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유럽식의 극우파들의 국가주의와 미국식의 트럼프식의 국가주의가 막 등장을 해서 우린 자유로운 시장 질서 이런 거 안 할래 하는 이런 그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위험하다. 자본주의 자본가 엘리트층들한테서 보면 이거 용납할 수 없거든요. 시스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자기네들한테 네.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마치 옛날 30년대 파시즘처럼. 네. 네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네. 그런데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21세기 경제 체제가 되면은 민주적 권리와 재산권 사이의 구조적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영역에서 3인당이 변절했을 때 1990년대 유럽에서 네네. 이게 노동을 배제하는 거라고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거라면은 네. 4차 산업혁명이면 생산 영역에서 노동의 배제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3인당이 없어지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어졌어요. 네네. 그럼 민주주의가 당연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도 네네. 4차 산업혁명 돼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생산 영역에서도 노동자의 노동의 배제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본으로 빙의했을 때, 네, 자본가로 빙의했을 때 이 자본은 노동이 필요 없는 생산 이거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 아니에요? 자본의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나 디지털 혁명 이런 얘기들은 네. 사실 자본의 수건을 꿈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한번 생각해보면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노동이 필요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노동을 고용을 하면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치. 뭐 인간답은 네. 노동 조건을 만들어 달라. 노동조합이 맨날 뭐 싸움하지. 그다음 임금을 올려달라면 네. 귀찮게 안 하잖아요. 올려주면 파업하지. 그러니까 음. 그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이윤 추구, 네. 자본의 세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로봇들은 24시간 일하지. 뭐 그렇지. 불평도 안 하지. 그렇게 되면 단결하지도 그쵸. 않지. 네. 파업하지도 않지. 그래서 네. 이게 제 4차 혁명이니 디지털 혁명이니 뭐 이렇게 되면은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세상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제 자본을 위한 현실 패러다이스가 열린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일본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고령화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네. 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령화 때문에 젊은 노동력을 구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주요 편의점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925년까지 전 점포를 무인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현상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본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난리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전 점포에 사람을 두지 않겠다. 이제 자동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을 막 그렇죠. 찾고 있는데도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동 조건 엉망이고 네네. 임금도 작은데 네네. 사람들 그래서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일본의 프리터라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프레터죠. 예. 일본의 비정규직. 예, 비정규직 프리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또 뭐 임금도 낮고 이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오도록 하려면은 네네. 노동 조건도 좋게 하고 임금도 네네. 높여주면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렇게는 거죠. 하기 싫다 나는 차라리 거기에 돈 쓰느니 기계에다 돈을 쓰겠다라고 네네.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건 기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임금을 그렇죠. 올려주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그럴 수는 있어요. 네. 뭐 아, 그래요. 고장나면 그런데- 고쳐야 되고 이래서 그런가.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기계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네. 나는 노동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음. 자본 기계를 하고 일하는 게 더 좋다. 노동에 안 끌려다니고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번이 오늘 뭐 강조했지만은 자본이 우위를 점하려면 네. 이걸 실업률은 높게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고용시장이 자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네네. 자본의 속성상 노동을 배제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 이유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저는 마땅히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 근데 한편으로요.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벌 수 없다. 다 실업자다. 그러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쓸 돈이 없으면 그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해야 될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뭐 오타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기본소득만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고 돌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던 논리와 다른 논리 얘기를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기승전 기본소득.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다에선 기승전 기본소득입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온 건 아니죠. 네.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네. 않아요. 저는 사실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고 왔거든요. 이 아, 자리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노동이 설 자리가 없다. 얘기하다 이제 보니까 그러네요. 예, 또 네. 4차 산업혁명 되면서 또 일본의 그 편의점 무인화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 그렇다라면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소득이 있어야 그러네요. 예, 어떤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네.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본 게 왜 기본소득 얘기가 지금 왜 등장을 할까? 네.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도 주장하지만 우파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기본소득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주장이 좌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최근에 OECD가 보고서를 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이 왜 대안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케인즈주의적인 해법 이후에 적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타협시키는 방법을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 기본소득이 그 케인즈주의의 후속타로 그 새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네, 네. 거론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사회주의는 노동 해방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노동 착취에서 해방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착취가 당하지 않는 노동. 또 한편으로 보면 복지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사실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사회주의랑은 좀 관련이 별로 없는 것이어서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표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수탈을 근절하자. 네. 그래서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노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네. 사실 기본소득은 노동하지 않을 자유도 개인의 권리로 인정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정당한 노동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자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네. 노동하지 않을 자유를 요구한다. 또, 그 점에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꼭 임금 노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그렇죠.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종류의 노동들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자유주의적인 이념적 기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네네. 철학적 이념적으로 참정권과 마찬가지로 천부 인권적인 정치적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네네. 기본 소득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마치 천부 인권 누구한테나 참정권을 주는 것처럼 네. 모든 시민한테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듯이 소득을 주자 민주적 권리를 재산권을 부여하자. 준다. 그렇게 이런 얘기네요. 생각하시면 네네. 재산권의 영역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적인 권리가 보통 선거권의 확대를 처음에 가져왔고 네.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사회권을 보장해서 사회복지제도를 확산시키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 민주적 권리가 네. 이 사회권의 뒤를 이어서 기본소득이 자유민주의 전통을 잇는 후보가 아닌가. 해법의 한 가지로. 그렇죠. 예. 그 뭐 기본소득 얘기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이제 안심이 기본소득은 뭔가 해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기본소득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네. 네. 알파존 견해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급진화, 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서구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를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가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이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과거의 사회주의 모델로서의 사회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건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거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스주의. 예, 네, 예전에 막스주의. 막스주의, 막스 네, 레닌주의, 막스주의라고 막스 하셔야 레닌주의, 될것 같아요. 예, 막스 네네. 레닌주의.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국가 소유로 바꾼다든가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착취를 뭐 폐절한다든가 네네네. 소유 관계 변화를 통해서 임노동 관계를 폐절한다든가 네네. 이런 식의 과거의 모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모델로서의 사회주의는 이미 나는 종말을 고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사회주의 운동의 문제점이 이제 목적 지점도 없고 네. 로드맵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없죠. 네네. 뭐 제도적 모델도 없고. 근데 저는 그래도 사회주의 운동이 가져왔던 나침판, 어떤 방향성
네네. 가치 지향 네네. 이런 거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체제 대안도 없어요. 모델도 없어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음.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적인 기획의 일부다 이렇게 예, 생각하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침판이나 가치 지향적 방향성의 관점에서는 네네. 사회주의적 기획의 일환으로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에릭 올린 라이트 같은 유명한 사회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의 사회주의적 지표로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뭐 그걸 이제 다 소개하기는 지금 좀 이제 그렇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노동의 탈상품화거든요. 아. 아까 그 임노동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노동의 탈상품화라는 게 사회주의 운동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나침반 쪽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올린 라이트가. 네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제 기본소득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존의 수준을 제공한다면 노동시장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강제 없이도 민중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지표 또는 네네. 나침판으로서 기본소득이 전맥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아까 이제 랄파조님이 말씀하신 거와 어떤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회주의적인 어떤 나침판으로 접근하는 기본소득과 네. 자유민주주의의 급진화 의제로 접근하는 기본소득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네요. 저는 이게 나쁜 점이 아니고요. 기본소득 운동이 갖고 있는 폭넓은 연대 가능성 네. 또는 폭발적 힘의 잠재력을 저는 잘 표현한다고 봐요. 어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고립적 전유물일 때는 사회적 파괴력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아. 오히려 이렇게 넓은 연대 지점이 존재할 때 저는 그렇죠. 사회적 파괴력이 있다고 봐요. 옛날 막스주의나 레닌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자 계급만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이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데 사회주의 깃발 꽂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그러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같은 형태로 이해했던 이제 사회주의하고는 사실 기본소득의 그 관계가 사상적 없죠. 뿌리는 관계는 별로 네. 없다. 네. 그런 면에서는 사상적 뿌리는 분명하게 이제 급진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급진적 자유민주주의가 20세기 초반까지는 사회주의하고 나란히 역사적 진보 운동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조였고 운동 흐름이었었어요. 네. 근데 사회주의에 밀려서 빚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소련 사회주의죠. 예. 네. 그렇죠. 음. 그 옛날 그 사회주의 정당 운동 아니면 음. 사회주의 혁명 운동 아니면 공산주의 혁명 운동에 밀려나서 급진적 민주주의는 빛을 못 보고 그냥 사그라들게 되는데 네네. 그 20세기의 거대한 역사적 실험이었던 사회주의가 현실에서 이제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영국권이 이제 소련권이 물러치고 나서 이를 대신해서 이제 급진적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치적 아젠다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게 뭐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형태의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과 저도 맥이 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 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을 넓히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파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기본소득 지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사회주의 하자 그러면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뭐 두 손 두 발 들고 다니면서 막을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집단주의, 집산주의 이런 것들을 네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싫어하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기본소득을 자유주의자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이게 기본소득 자체가 자유의제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념하고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반대를 해도 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모든 돈을 주자는 거고 자유롭게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유주의 우파 자유주의자들도 찬성을 한다.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점점 심화돼서 네. 시장 시스템을 거부하는 지금 국가주의가 뭐 유럽이든 뭐 이제 트럼프든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득세를 하니까 정강기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파 자유주의자라면은 기본소득 외에 무슨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자 이제 오늘 그 알파조님과 찬희 쌤 모시고 1인 1표의 평등선거제도와 또 1달러 1표의 불평등 경제법칙이 공존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네네. 저는 이렇게 선거권 얘기가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하고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돌고 돌다 보니까 네, 이게 거- 정말 네. 예, 제가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여러 토론회나 세미나를 다녀봤는데 이러한 접근은 되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접근이라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느 집단에서든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일단 과거에는 그냥 기본적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 소득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네네. 우리가 이 해법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또 공부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공지 하나 드릴게요. 공지? 예, 네.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공지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며칠 후면은 6월 10일인데요. 아, 예. 예,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일이죠. 음흠. 그래서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 박종철이란 이름, 또 이한열이란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또 가슴이 아리고 또 쓰라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추모하는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6월 9일에는 3시에 연세대에서 이제 추모제가 시작이 이한열 씨 되고, 모교죠. 네네. 그래서 7시 30분에 서울시청 광장 문화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박종철 30주기 2차 사진전이 있는데요. 6월 9일에서 10일 양일간 서울 광장 북단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예, 이 두 번째 사진전이에요. 네, 1월 달에 한번 1월에 했죠. 너무 추운 추운 날 날. 아직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저 얼어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그때. 저기 그날 참고로 천희 쌤이 사회를 보셨는데요. 입이 얼어갖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발음이 제대로 안 그날 네. 진짜 최고로 추운 날 아니었었어요. 진짜. 최고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 됐습니다. 최고가. 아, 저 네. 아주 진짜 그때 기억이 진짜 생생합니다. 추웠어요. 그때 예, 너무 추워서. 추워가지고. 예. 네. 그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 추진위원회랑 또 서울시가 함께하는 6월 민주항쟁 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네네. 예, 대학로 영상 콘서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날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대동제, 7시부터 국민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서울광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공식 기념식은 6월 10일 10시 서울광장. 네. 그래서 원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네. 갑자기 서울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2시간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네네. 또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진행하는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이 사업 발대식과 박종철 열사 기념 동판 제막식이 있습니다. 네, 기념 6월 동판을 10일 만듭니다. 예, 1시 행복나무 여기가 어디냐면 관악구 신림로 143번지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6월 항쟁 30주년 행사 추진 서울대 동문 모임과 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 발표가 있습니다. 제목은 다시 아크로에서인데요. 6월 10일 2시 30분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다 57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